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채권, 특히 국채 투자를 좀 많이 설명했는데 상당수 분들이 좀 채권이 좀 어렵다고 좀 기본적인 얘기를 또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은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이자를 받는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이제 자본 손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자 수익, 두 번째는 가격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채권 가격은 시중 금리, 즉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예요. 지금 보시면 밑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반대로 이렇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언제 금리가 내려가냐면 경제가 나빠질 때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조금 더 위의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의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볼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손실을 보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 수익이 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별 채권 투자했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만약에 채권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만기까지 들고 가세요. 그러면 이자 수익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채권 투자를 했는데 이자 수익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내리면은 우리가 중간에 중도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차익을 가져가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모든 채권은 만기까지 가면은 가격은 다 원본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방금 제가 우리 채권 투자한 이후에 어떤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내리면 중간에 그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반면 예상과 달리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계속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럴 때는 buy and hold, 즉 금리가 지속적으로 뜨면은 그냥 그 채권의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은 처음에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때는 buy and hold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즉 금리가 내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자를 받아가시다 중간에 가격이 올라간 걸 매각을 하시는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어떤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기까지 들어가는 buy and hold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즉 채권가 가격이 쭉 올라가면 중간에 파는 트레이딩 전략, 이 두 가지로가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한테 유리할 때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국채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채가 사실 은행 예금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는 은행 예금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행 예금이나 저축은행이나 은행하고 예금과의 공통점 뭐냐면 일단 확정 금리를 준다. 그죠? 예를 들면은 국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3년 만기에 연 3%다 라고 하면은 3년간 은행 예금처럼 매연 3%씩 계속 이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만기에 가면은 다 약속한 우리가 투자했던 원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금과 동일한 공통점이죠. 자, 그러면 예금 대비, 영어로 베네핏, 예금 대비 국채 투자를 했을 때의 어떤 유리한 점? 어떤 점을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얼마까지 보장해 주나요? 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원 이상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금융기관이 파산한다고 했을 때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반면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국채를 만기 때 상환해야 될 주체가 정부입니다.
국가가 이걸 전액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거죠. 즉, 이 금액 상환의 책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뭐 이론적으로 1억이든 100억이든 다 정부가 상환해 줄 책임을 가진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 더 좀 안전한 장치일 거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이 은행 예금을 3년짜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금 3년짜리인데 연 3%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연 3%의 총 이자를 3년 만기 때 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다 가정합시다. 1억을 투자했는데 연 3%면 3년 합치면 9% 이자를 3년 만기 때 한꺼번에 받는 상황인데, 반면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만약에 연 3년 만기 채권을 투자했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예금과 달리 예금은 만기 때 일시적으로 다 받는 구조이지만은 채권 같은 경우는 이표체라서 이자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씩 계속 쿠폰 이자가 계속 나옵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소득이 이렇게 분산되고 또는 중간에 일정한 우리가 이자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채권이 훨 더 매력적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거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인식되는 시점이 좀 분산되는 게 좋은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예금 대입보다 국채가 훨 더 매력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금 측면인데요. 세금은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이자라는 게 전부 다 이자 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이자 소득세가 결국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길 채권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의 이자, 쿠폰 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쿠폰 이자가 있고, 두 번째 중간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쿠폰 채권 투자할 때는 과세 대상이 여기 표면 이자만 과세가 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내지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세금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점을 활용하시면은 예금보다는 국채가 압도적인 매력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유연성을 예금보다는 국채가 훨 더 매력적이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3년 만기 예금을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가 3년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유일한 전략인 반면에, 우리가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향후 금리 진행의 상황에 따라, 즉 채권 투자를 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올라가면 그냥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파는 트레이딩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죠. 즉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 옵션 같은 성격이죠. 즉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쭉 받아가다가 우리한테 유리할 때만 딱 중간에 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 활용 유연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한 4년 동안 투자를 가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현재 투자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한 4% 정도 되는데 지금 들어간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시나리오 A는 뭐냐면 향후에 경제가 나빠진다.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뭐 금리가 내리겠죠. 장기적으로 금리 내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자 수익과 가격 변동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냐면 첫 번째 진입할 때 시점에 이자 수익과 이자 부분과 두 번째 금리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금리가 하락할 때 이 하락하는 거에 따른 가격 상승폭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은 여러분이 국채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런 이자 수익 부분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국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가 좀 나빴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국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겁니다. 눈을 굴리면 어떻게 해요? 이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눈덩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즉 국채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질수록 더 투자 수익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안 내려가요. 우리가 4%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는 언제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즉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앙등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한 1-20%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동안에 채권 가격은 많이 좀 손실을 볼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만기까지 들고 와서 이자 수익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말 더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불문가진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일 때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약속한 이자만 들고 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도 국채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한국 국채가 지금 이 시점에 투자의 매력이 더 있는지 좀 더 설명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 수준이 매력적입니다. 즉 금리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드를 하더라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금리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해 준다는 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 국채를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7월 6일자로 저희 회사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채권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보면은 한 1년 5개월짜리가 보면은 은행 환산은 3.5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3년짜리 같은 경우 3.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은행 환산 수익으로는 3%대 초중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환산 수익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부과받는 이자 소득세 대상은 표면금리인데 표면금리 보시면 이렇게 한 1% 내외입니다. 즉 우리가 전체 바이앤홀드를 한다고 했을 때 연 3%대의 수익에 이자 수익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과표로 잡히는 거는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거죠. 이 측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금 대비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가 한국 국채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정책금리,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 그리고 금년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아마 한은행 7월 달에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최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금리 인상하는 국면에 불구하고 왜 이 국면에서 시장금리가 그 국채를 권해드리냐를 설명 좀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이런 정책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라는 거죠. 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지만 시장금리는 기관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식시장과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국채는 기관투자가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투자가가 국채를 살지 팔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채권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재 금리가 3.5% 수준이잖아요. 한 3년 내 10년짜리 국채가.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투자를 고민할 땐 첫 번째는 현재 금리가 매력적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금 대비 매력적인 거는 확인되었고요. 그죠? 제가 생각되는데 1번은 현재 진입하고자 하는 금리 수준이 매력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현재 매력적이다. 두 번째는 현재 시장 금리에서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어느 정도 다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자, 보통의 경우는 시장금리에서 정책금리하고 어떤 그 기간 차이에는 일반적으로 0.5에서 한 1% 정도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게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채 시장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이거로 역으로 이 3.5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금년 말에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폭은 얼마냐면은 여기서 0.5와 1을 뺀다고 하면 얼마가 되죠? 2.5%에서 3% 수준 되는 거죠. 즉 현재 한국 국채 시장금리에는 금년 말까지 정책금리가 2.5에서 3.0까지 올라갈 게 이미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국채 시장금리에 투자하는
타이밍 여부를 결정할 세 번째는 향후 1, 2년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죠.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경기 향후 2년간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미 5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꽤나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그러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시 정리하면 현재 3.5%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채 투자하는 타이밍이 도래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다. 두 번째, 현재 시장금리에 이미 금년 말에 2.5에서 3.0까지 정책금리 올라갈 게 선반영되어 있다. 세 번째, 향후 1, 2년 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재밌는 거는 이번 주인가요? 한국의 물가 인상률이 지난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 날인데 반대로 오히려 국채 시장 금리는 내렸습니다. 즉 국채 시장 금리가 내렸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이 향후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관 투자가 움직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